저는 오늘 아침 딸의 분홍 손싸개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작은 천 조각 하나가 내 손 안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아무 향기도 남아있지 않았지만 저는 여전히 그 촉감을 기억합니다. 부드럽고 따뜻했던 딸의 손을, 그리고 그날 차갑게 식어가던 그 작은 몸을 나를 하녀처럼 부리던 시어머니는 장례식장 안 친척들 앞에 서서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그깟 여자애 하나 때문에 난리를 피우네. 또 낳으면 되잖아.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 부서졌습니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 사람들 절대 그냥 두지 않겠다. 안녕하세요. 인생낙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한 사람의 인생 속에 담긴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야기를 들으시고 댓글창에 여러분의 생각이나 함께 나눌 수 있는 다른 이야기도 남겨주세요. 인생낙원은 항상 모두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유은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저 사랑하는 사람과 평범하게 가정을 꾸리고 사는 꿈을 가진 32살의 여자였고, 결혼 전 남편은 저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남편과는 대학 졸업 후 다녔던 첫 회사이자 마지막 회사인 한 장학재단에서 사내 커플로 만났습니다. 한참 연애를 하는 중에 알게 된 사실이었지만 남편은 그 장학재단의 후계자, 즉 장학재단의 이사장이 바로 저희 시어머니셨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두 분 모두 교단에 계셨고 시댁에 비해선 평범한 집안이었지만 재단 이사장이신 어머니께선 사람이 우선이라며 집안 상관없이 저희 결혼을 허락하셨습니다. 결혼식 날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며느리 꼭 아들 낳아서 가문 이어줘야 해? 우리 아들이 이래봬도 3대 독자거든. 그때는 그냥 가볍게 농담을 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죠. 시어머니가 운영하고 저도 5년 정도 근무했던 정심아동 복지재단은 20년 전통의 사회복지법인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소외계층 아동교육, 방과 후 돌봄, 장학금 지원 사업을 하는 곳. 시어머니는 매년 언론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한 명 한 명이 모두 소중하지요. 하지만 정작 본인의 손녀는 달랐습니다. 결혼 후 얼마 안 돼 임신을 한 후 아이가 딸이라는 것을 아시게 된 시어머니는 겉으로 티가 날 정도로 표정이 굳었었고 실제 출산 전까지 제게 아이에 대한 그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출산 때 아이가 잘 태어났단 이야기를 들으신 후 물으셨던 말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진짜 딸이야? 네, 어머니, 건강하게 잘 태어났어요. 그래, 건강하면 됐지 뭐. 그리고 실망한 표정으로 돌아서는 뒷모습. 남편은 아기를 쓱 한번 보더니 핸드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재단 이사회가 있어서 엄마 먼저 가볼게요. 그래, 넌 일이 중요하니까 어쩔 수 없지. 얘야, 나도 바빠서 이만 갈게. 시어머니는 남편의 어깨를 토닥이며 함께 병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갓 낳은 딸과 단둘이. 괜찮아, 다들 그냥 바쁜 거야. 저는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남편은 재단의 사무총장이었습니다. 이사장인 시어머니 아래에서 후계자 수업을 받으며 아침 일찍 나가고 밤늦게 들어왔습니다. 주말에도 후원사 미팅, 봉사활동 행사로 집에 없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일찍 들어올 수 있어요? 아기가 계속 보채서 여보,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어. 이해 좀 해줘. 끊는다. 전화는 끊겼습니다. 출산 후 3개월. 저는 매일 밤 2시간밖에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딸아이는 유독 까다로웠습니다. 조금만 배가 고파도
기저귀가 축축해도 바로 보챘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집에 들르셨습니다. 재단 행사 사진첩을 들고 계셨습니다. 효은아, 이것 좀 봐. 우리 재단에서 장학금 받은 아이들이야. 다들 얼마나 기특한지 몰라. 사진 속 아이들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도 그 옆에서 자애로운 미소를 짓고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시는구나. 제가 중얼거리자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아이들은 보물이야. 특히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인재들은. 그러다 거실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딸이 깼고 바로 시어머니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또 우네. 얘는 왜 이렇게 잘 울어?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지금. 됐어. 내가 봐줄게. 넌 좀 쉬어. 어머니께 고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남편은 늘 재단 일로 바빴습니다. 퇴근 후에도 노트북을 펼쳐놓고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여보, 아기 좀 봐줄래요? 샤워 좀 하고 싶어서. 내일 이사회 자료 만들어야 하는데 엄마한테 부탁해. 어머니도 피곤하실 텐데. 엄마는 괜찮으실 거야. 원래 아이들 돌보는 일 하시잖아. 전문가야, 전문가.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재단 아이들은 돌보면서 본인 손녀는. 그런 생각이 스쳤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밥을 먹고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데 시어머니와 남편이 거실에서 대화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야, 다음 아이는 아들이어야 해. 엄마, 그게 마음대로 되는 일이에요? 요새는 방법이 있잖아. 산부인과 가면. 너 3대 독자야. 대를 이어야지. 엄마, 재단도 결국 네가 물려받을 거 아니야. 그럼 그 다음은 딸한테 물려줄 거야? 말이 되니? 생각해 볼게요. 설거지하던 손이 멈췄습니다. 그릇이 싱크대에 떨어져 소리를 냈습니다. 내 딸은 필요 없다는 건가? 그날 밤부터 무언가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딸을 안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쳐다만 보면서 때때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네가 아들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말을 우는 아기 옆에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아침부터 딸이 보챘습니다. 이마가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저는 불안했습니다. 어머니, 아기 열이 있는 것 같아요.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은데. 해열제 먹이고 좀 지켜보면 돼. 괜히 호들갑 떨지 마. 보육원 봉사활동 가서 20년간 애들 봐왔는데 내가 모르겠어? 하지만 내가 전문가야. 내가 봐줄 테니 넌 좀 쉬어. 시어머니의 말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전문가시니까 괜찮겠지. 방문을 닫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딸의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리고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일어나야 하나? 하지만 너무 피곤해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3달 동안 제대로 잠을 잔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계시니까 괜찮겠지. 딱 1시간만. 눈을 감았고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을까? 갑자기 비명소리가 집을 흔들었습니다. 달려나간 거실.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아이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딸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안아 올렸는데 아이가 너무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어머, 얘가 왜 이래? 애가 갑자기...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당황만 있을 뿐 절박함은 없었습니다. 저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아이를 안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택시를 잡았고 응급실로 달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청진기를 대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열성 경련 상태에서 너무 방치되었습니다.
뇌까지 영향이 생겨 조금만 더 일찍 오셨으면 살릴 수 있었어요. 보호자분께서 왜 이렇게 늦게?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내가 누워있지 말았어야 했어. 손이 떨렸습니다. 차가워진 딸의 몸을 안고 저는 울부짖으며 생각했습니다. 왜 누웠을까? 왜 어머니 말만 믿었을까? 내가 엄마인데, 내가 직접 봤어야 했는데, 자책이 밀려왔습니다. 시어머니에 대한 분노보다 먼저 저 자신에 대한 증오가 커져왔습니다. 그리고 곧 세상의 소리가 모두 사라졌습니다. 어머니, 당신이 내 아이를 방치해서 내 아이가 죽었어요. 저는 속으로 수없이 외쳤지만 입 밖으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재단 회의 중이었다며 한참 뒤에 왔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빨리 왔어야 하는데. 엄마도 많이 놀라셨대. 본인도 몰랐다고. 저는 초점 없는 눈으로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그는 여전히 시어머니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시어머니는 조문객들에게 말했습니다. 재단이라면서 수천 명의 아이들을 봐왔는데 이런 일은 처음이에요. 너무 슬픕니다. 눈물까지 흘리시는 시어머니를 사람들은 위로했습니다. 이사장님 잘못이 아니에요. 아이들은 원래 갑자기 그럴 수 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수천 명은 돌보고 본인 손녀는 그냥 방치했으면서 그날 밤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핏기 없는 얼굴, 푹 꺼진 눈. 그 안에 비친 사람은 더 이상 제가 아니었습니다. 어두컴컴한 방에 혼자 앉아 딸의 손싸개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내가 쉬고 싶어서 그거 얼마나 힘들다고 쉬겠다고. 애를 죽게 뒀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엄마인데 내가 지켜야 했는데 왜 다른 사람한테 맡겼을까? 하지만 이내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니야. 어머니가 괜찮다고 하셨잖아. 전문가라고 하셨잖아. 자책과 분노가 뒤섞였습니다. 나도 잘못했지만 어머니도 남편도 모두 날 혼자 두고 갔잖아. 아이의 손싸개를 꼭 쥐며 서랍 깊숙이 넣고 저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때마침 TV에 나오는 재단 홍보 광고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어린아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정심아동 복지재단은 모든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응원합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기다려요. 곧 당신도 알게 될 거예요. 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잃었는지, 그리고 이제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장례를 치른 후 사흘째, 저는 이미 죽은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고, 밥도, 물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딸의 방에 앉아 하루를 보냈습니다. 남편은 장례 다음 날부터 바로 출근을 했습니다. 회사에 미뤄둔 일이 너무 많아서 이해해줘. 네. 재단 프로젝트가 마무리 단계라 지금 빠지면 안 돼. 저는 말할 힘도 없어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녁, 시어머니 방에서 친척들이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그래도 너무 안 됐어. 새아가가 얼마나 슬프겠어. 이모님의 목소리였습니다. 슬프긴, 원래 첫째들은 예민해. 잘못되는 경우도 덜어 있다고. 어디에 키우는 게 쉬운 줄 알아?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그래도 아이가 죽었는데. 죽었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 또 낳으면 되지. 그리고 원래 약한 애였을지도 모르고. 그 말을 들은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언니, 그런 말은 좀. 뭐가 문제야? 젊은데 뭐. 다음엔 아들 낳으면 되잖아. 우리 준호 3대 독자인데 딸 하나만 낳고 끝낼 순 없다고. 그래도 며느리 앞에서는 그런 말하면 안 되지.
알아. 나 그 정도로 바보 아니야. 그냥 우리끼리 얘기하는 거지. 그러고는 가벼운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딸의 죽음이 그저 지나가는 이야기인 것처럼 무서운 사람들 같으니라고 혼잣말을 하며 저는 천천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이미 무너진 가슴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는데 숨이 막히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또 나오면 된다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우리 애기가 그냥 대체 가능한 존재였던 거야? 그날 밤 남편이 퇴근해서 방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너무 힘들어하지 마.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남편이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저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시작이요? 뭘 시작해요? 애기 다시 가질 수 있잖아. 저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미안함도 슬픔도 없이 그저 의무감만 있었습니다. 당신도 어머니랑 똑같네요. 뭐? 우리 애기는 그냥 다시 만들면 되는 물건이었어요? 당신 그게 무슨 소리야? 나도 슬프다고. 슬퍼요? 장례 다음 날부터 출근하면서요? 밤마다 회사 일하면서요?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나도 힘들어. 하지만 회사는 계속 돌아가잖아. 재단 일은 중요하다고. 재단이 우리 딸보다 중요해요? 그런 말하지 마. 그럼 뭐라고 해야 해요? 당신은 딸이 아파도 회의 때문에 집에 안 왔잖아요. 딸이 죽었을 때도 한참 뒤에 왔잖아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효은아,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은 더 이상 듣기 싫어요. 저는 돌아 누웠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방을 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부러 일찍 일어나 식탁을 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거실로 나오셨습니다. 어머니, 앉으셔서 식사하세요. 어머, 너 괜찮겠니? 네. 이제 정신 차려야죠. 시어머니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야지. 젊은데 뭐. 앞으로 잘하면 되는 거야. 네, 어머니. 저는 입꼬리만 올린 껍데기만 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남편도 식탁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 여보, 이제 좀 웃어보자. 모두들 많이 걱정했어. 네, 알겠어요. 하지만 저는 속으로 기다려요. 라고 되뇌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신문을 펼치셨습니다. 그 신문에는 재단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정심아동 복지재단 소외계층 아동 100명에게 장학금 전달. 사진 속 시어머니는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이번 행사 정말 잘 됐어. 언론 반응도 좋고 말이야. 시어머니는 뿌듯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저 아이들은 소중하고 내 딸은 아니었다는 거죠. 분노를 눌러 참으며 국을 한 숟가락 떴지만 아무 맛도 나지 않았습니다. 준호야, 오늘 이사회지? 네, 엄마. 중요한 안건이 있어서. 그래, 잘하고 와. 난 굳이 안 가도 되겠지? 너도 이제 슬슬 이사장 자리 준비해야지. 휴전 아직 멀었어요. 아니야. 이제 너한테 물려줄 때가 됐어. 두 사람은 재단 이야기로 꽃을 피웠습니다. 저는 그저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남은 건 재단뿐이구나.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시어머니가 부엌에 들어오셨습니다. 효은아. 네, 어머니. 너 이제 몸조리 끝났지? 네. 그럼 다음 아이 생각해봐야지. 이번엔 아들 낳아야 해. 손에 쥔 그릇이 와장창 소리와 함께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왜? 뭐가 이상해?
우리 집안대를 이어야지. 딸로는 안 되잖아. 시어머니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우리 아기 죽은 지 겨우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요. 그러니깐 더 빨리 다음 아기 준비를 해야지. 나이 들수록 임신도 힘들어. 저는 악마 같은 그 얼굴을 두 눈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제 딸은 어머니한테 뭐였어요? 뭐긴 뭐야 손녀잖아. 어머니, 손녀를 추억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마치 남대하듯이 말씀하시네요. 어머니는 항상 아이들이 가장 소중하다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기는 그 정도도 안 되는 모양인가 봐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너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뭐니? 설마 대드는 거니? 아닌데요? 그냥 궁금해서요. 말 조심해. 너 내가 네 딸 죽였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지?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어머니만 아실 거예요. 그래도 어머니 손녀인데 네 딸이라니요. 정말 남이 맞나 보네요. 제 말을 듣던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게 정말 너까짓 거 우리 준호가 좋다고 해서 받아줬더니 감히 어디서? 어디 한참 모자란 집안에서 말이야? 애초에 우리랑 안 맞는다고 했건만 마치 약점을 찔린 듯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준호가 너무 좋아한다고 해서 우리의 불쌍해서 허락해 준 건데 그럴 거면 아들이라도 낳아줘야지. 어디 감히 시어머니한테 대들어? 바로 그때 남편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준호야, 네 와이프 좀 봐.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내가 뭘 했어? 집안 학벌 안 맞으면 상종을 말았어야 했는데. 시어머니는 저를 흘겨보며 말했습니다. 아들 마음 꺾기 싫어서 허락했더니 이런 꼴을 당하네. 남편은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그 얘기는 사실이잖아. 내가 재단 일도 바쁜데 집에 있는 며느리 교육까지 시켜야겠니? 남편이 저를 실망과 불편함이 섞인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당신 엄마한테 왜 그래? 지금 힘든 거 알아. 하지만 엄마한테 그러면 안 되지. 저는 허탈한 웃음만 나왔습니다. 역시 당신은 어머니 편이네요. 무슨 소리야? 가족끼리 편이 어디 있어? 있는 거 몰랐어요? 당신은 항상 어머니 편이었는데. 저는 앞치마를 벗어 싱크대에 던졌습니다. 저 혼자 있고 싶어요. 방에 들어오지 말아주세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밖에서 시어머니와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애가 미쳤나 봐. 산후우울증인가? 제가 병원 데려가 볼게요. 그래, 빨리 치료받게 해서 제 정신 차리게 해. 그러니깐 넌 내가 결혼 반대했을 때 말을 들었어야지. 엄마, 그만하세요. 뭘 그만해? 사실이잖아. 집안도 변변찮은 게 아들 그거 하나 못 낳는데 뭐하러 저딴 걸 데려왔어? 아들 하나만 낳아보라 해. 그럼지 아들이 재단의 재산까지 다 물려받고 좀 좋아? 저는 침대에 앉아 딸의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제 내 눈물은 끝이야. 눈물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슬픔이 분노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세상에서 그들의 방법으로 그들을 무너뜨릴 준비를 하자. 창밖으로 차갑고 선명한 겨울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노트북을 켜서 검색창에 입력했습니다. 재단 횡령, 신고, 화면에 여러 기사들이 떴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딸의 사진을 가슴에 안고 저는 기사들을 읽어내려갔습니다. 복수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남의 서랍을 열었습니다.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방에서는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편은 그 후 나가서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너무 고요해서 제 심장 소리가 온 집안을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서재 문을 열었습니다. 문손잡이를 돌릴 때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미 저는 선을 넘기로 결심했으니까요. 아가야, 엄마가 꼭 밝혀낼게. 책장 뒤편, 오래된 캐비넷이 보였습니다. 열쇠는 시어머니가 늘 들고 다니는 핸드백 안에 있었습니다. 어제 세탁소에 맡긴다며 거실에 두고 가신 그 가방. 저는 조용히 가방을 뒤져 작은 열쇠 뭉치를 꺼냈습니다. 손이 더 심하게 떨렸습니다. 열쇠를 캐비넷에 꽂으려는데 손끝이 미끄러졌습니다.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저는 숨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방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 노력하며 캐비넷 문을 연 후 최대한 눈을 크게 뜨며 안을 살펴보았습니다. 캐비넷 안에는 낡은 서류철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습니다. 저는 핸드폰 플래시를 켜고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파일, 정심재단 운영 보고서, 시부모님 부부가 함께 20년 전부터 운영해온 아동복지재단의 세무 관련 서류였습니다. 겉으로는 보육원 아동돌봄 지원, 장학금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는 중 몇몇 페이지의 숫자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기부금 수입 1억, 정부 지원은 2억. 왜 실제 지출이 8,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지?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머지 2억 넘는 돈은 어디로 간 거지?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재단 명의와 다른 계좌가 적혀 있는 페이지였습니다. 시어머니 이름이 아닌 친척들과 지인들의 이름으로 개설된 계좌 리스트로 보였습니다. 적혀 있는 각 계좌마다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이 들어있는 것도 있었습니다. 설마 차명 계좌에 재단 공금을 옮겨둔 건가? 이거 전부 재단 자금이잖아. 손이 떨렸지만 이 느낌은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바로 흥분과 설렘이었습니다. 제가 찾고 있던 것, 그들의 치부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다른 파일들도 살피다가 안쪽 깊숙이 꽂혀 있는 파란색 서류 파일을 열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행네요. 하지만 잘 살펴보니 실제로는 기부하지 않은 기업들에게 세금 감면용 영수증을 발행해준 기록이었습니다. 그 대가로 받은 수수료도 교묘하게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범죄잖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또 잡았어. 세 번째 파일은 재단 부동산 내역에 관한 서류였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니 재개발 지역 땅을 친척 이름으로 사들인 뒤 재단 명의로 넘기고 다시 고가에 팔아 차익을 챙긴 부동산 투기 차명 거래 기록이었습니다. 시세 조작, 뇌물 수수, 모든 것이 낱낱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초점이 흐려졌지만 이내 두 손에 힘을 주고 다시 집중해서 촬영을 했습니다. 한 장, 두 장, 세 장. 모든 페이지를 열심히도 찍었습니다. 꽤나 시간이 지났을까 시계를 보니 새벽 3시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 시어머니가 일어나려면 아직 2시간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불안과 기대가 뒤섞인 감정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조금만 더 찾아야 돼. 네 번째 파일을 꺼냈을 때 제 이름이 보였습니다. 신효은. 상속 포기 각서? 이건 뭐지? 페이지를 넘기려던 손이 멈췄습니다.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결혼할 때 시어머니가 서명하라고 했던 그 서류. 형식적인 거니까 그냥 사인만 해 라고 했던 그 종이. 그게 바로 상속 포기 각서였습니다. 제 손으로, 제 도장으로 저는 그것도 모르고
남편의 재산을 받을 권리를 포기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손에 든 서류가 구겨졌습니다. 처음부터 계획한 거구나. 나를 이용만 하고 버릴 생각이었어. 그 순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황급히 서류들을 제자리에 꽂고 캐비닛을 잠갔습니다. 열쇠를 주머니에 넣고 불을 껐습니다. 서재 문을 조용히 닫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물을 마시러 가는 것 같았습니다. 잠옷 차림에 머리를 풀어 헤친 모습. 저는 숨을 죽이고 어둠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시어머니는 하품을 하며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물 흐르는 소리, 문 닫히는 소리, 다시 방으로 들어가는 소리. 저는 그제야 숨을 내쉬면서 제 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갔습니다. 침대에 주저앉았고 손이 여전히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웃음이 나왔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길게 스마트폰에 저장된 사진들을 확인했습니다. 총 87장. 모든 증거가 제 손 안에 있었습니다. 이제 당신들 차례야.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식탁을 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신문을 보며 식사를 하셨습니다. 남편은 숙취로 얼굴이 상한 채 물을 들이켰습니다. 효은아, 김치 좀 더 줄래? 시어머니의 목소리.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김치를 더 담아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김치를 한 젓가락 집어 드시며 말했습니다. 요새 좀 밝아진 것 같네.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라고 말하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뺏긴 것 모두 돌려받을 거예요. 식사를 마친 후 저는 조용히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사진들을 USB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사진을 모두 옮긴 후 만일을 위해 복사본 USB도 3개 더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은행 금고에, 하나는 친정, 하나는 내가 가지고 있자. 모든 준비가 끝났고 이제 움직일 시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차갑고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빛을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이효은. 넌 할 수 있어. 딸의 분홍 손싸개를 꺼내 잠시 만졌습니다. 부드러운 촉감이 손끝에 남았습니다. 딸아, 엄마가 꼭 해낼게. 우리를 귀하게 여기지 않은 모든 사람들 다 무너뜨릴게. 손싸개를 다시 서랍에 넣고 저는 일어섰습니다. 며칠 후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전문가가 필요했습니다. 검색해서 찾아간 한 변호사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공익법률센터, 비영리단체 비리 전문 변호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담 예약한 신효은입니다. 중년의 여성 변호사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온화한 인상이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앉으세요. 재단 비리 관련 상담이시라고요? 네, 제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재단인데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꺼냈습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김서연 변호사는 USB를 받아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화면을 보는 그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정심재단이라 유명한 곳인데 이건 좀 심각한데요? 고소할 수 있을까요? 고소요? 이 정도면 검찰 직접 수사감입니다.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말요? 차명계좌, 횡령, 허위 기부금 영수증 발행. 이건 조직적 범죄입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구하셨어요? 그건 제가 직접 찾았습니다. 김 변호사는 저를 한참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쉽지 않으셨겠네요. 특히나 가족을 고발하는 건 제 딸이 죽었습니다. 시어머니 때문에.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김 변호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제대로 끝까지. 근데 효은 씨. 네. 증거가 더 필요합니다. 실소유자 증언이나 내부 거래 기록 같은 것들이요. 어디서 구하죠? 그게 문제예요. 시어머니 측근 중에 협조해 줄 사람이 있으면 좋은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어머니 주변 사람들은 모두 그녀 편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변호사와 함께 여러 부분을 조심스럽게 조사해 봤지만 더 깊은 내부 기록을 살펴보기는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차라리 이런 고발을 그만둬야 할까, 그냥 슬픈 마음을 잠시 내려두고 좋은 마음으로 가정에 충실해야 할까도 고민해 봤지만 그럴수록 죽은 아이의 얼굴이 계속 떠오르면서 저 스스로를 다잡는 것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신효은 씨 맞습니까?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중년 50대 후반쯤 되는 목소리.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제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신 시어머니에 대해 할 말이 있어서요. 제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어떻게 제 번호를 공익법률센터에 상담하셨었죠? 제가 알만한 경로가 있습니다.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내일 오후 3시 한강공원 반포대교 쪽으로 나오십시오. 혼자서요. 당신 시어머니를 무너뜨릴 결정적 증거를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대체 누구세요? 저는 정순이 씨와 15년간 관계를 유지해온 사람입니다. 정순이, 시어머니의 이름이었습니다. 관계요? 네. 당신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부터요. 숨이 막혔습니다. 혹시 내연남이라는 뜻인가요? 그렇게 불러도 되겠죠. 하지만 이제 끝났습니다. 그 여자가 날 버렸거든요.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왜 저한테 연락하신 거죠? 당신이 시어머니를 고발하려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돕고 싶어요. 제대로 무너뜨릴 수 있게. 믿거나 말거나 당신 자유입니다. 하지만 이 기회는 다시 없을 겁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내연남? 믿을 수 없었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믿겨졌습니다. 시어머니는 과부였지만 여전히 화려했습니다. 명품을 좋아했고 피부 관리를 꾸준히 받았고 때때로 설명할 수 없는 외출이 많았습니다. 혹시 정말? 다음 날 오후 저는 한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벤치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백발이 섞인 50대 후반의 남자였습니다. 신효은 씨죠? 네. 앉으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옆에 앉았습니다. 남자는 서류 봉투를 꺼내 건넸습니다. 이게 뭐죠? 정순이가 제 명의로 만든 차명계좌 내역입니다. 총 12억이 들어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 둘의 대화 녹음 파일입니다. 재단 돈을 어떻게 빼돌렸는지 자세히 나와 있어요. 왜 이걸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남자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15년을 함께 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사랑했어요. 아내와 이혼까지 했습니다. 그녀와 재혼하고 싶어서. 하지만 그녀는 절 이용만 했어요. 재단 돈 빼돌리는데 제 명의가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다 끝났다며 차버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달 전입니다.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그녀가 말했어요. 이제 더 이상 만날 필요가 없으니 연락하지 말아줘요. 라고.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저도 이제 그녀를 버리기로. 남자는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 딸 일도 알고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그때 알았으면
괜찮아요. 아닙니다. 그 여자는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정작 본인 손녀는 귀찮아했어요. 제게 하소연했거든요. 딸 낳아서 쓸모없다고.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 증거들로 충분히 그녀를 감옥에 보낼 수 있을 겁니다. 부디 성공하세요. 남자는 일어나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습니다. 저는 봉투를 꼭 쥐고 앉아 있었습니다. 내연남까지 있었다니. 그날 저녁 김서연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변호사님, 추가 증거 확보했습니다. 정말요? 어떤 거요? 차명계좌 실소유자의 직접 증언과 녹음 파일입니다. 대단한데요? 어떻게 구하셨어요? 운이 좋았어요.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났습니다. 김 변호사는 서류들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이건 결정타네요. 12억 차명계좌의 녹음 파일까지. 검찰이 바로 움직일 겁니다. 정말요? 네. 고발장에 이 자료들 추가해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은 씨, 각오하세요. 이제 정말 전쟁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됐어요. 사흘 후 시어머니에게 검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그 전화를 엿들었습니다. 네, 검찰이요? 무슨 재단 조사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차명 계좌요? 어떤 누구 명의요? 통화를 한참 하시더니 갑자기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강민수? 그 사람이 어떻게...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강민수, 그 남자의 이름인 것 같았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잠깐만요. 시어머니는 다급하게 말했지만 전화는 곧 끊겼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이 떨리며 들고 있던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강민수, 그 개자식이... 항상 품이 넘치던 시어머니 입에서 처음 욕설이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곧바로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준호야, 당장 집에 와. 큰일 났어. 1시간 후 남편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강민수 그 자식이 날 팔아넘겼어. 강민수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아니, 그냥 아는 사람이야. 시어머니는 말을 흐렸습니다. 검찰에서 연락이 왔어. 재단 비리로 고발당했대. 증거도 다 있다고. 무슨 증거요? 내 차명 계좌. 강민수 명의로 된 거.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강민수가 누군데요? 왜 엄마 차명 계좌가 그 사람 명의로? 좀 알아듣게 말씀해 보세요. 그건 설명하기 복잡해. 엄마. 시어머니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거실 구석에 조용히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표정은 평온하게 유지했습니다. 남편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당신 혹시 이거 알았어? 뭐요? 엄마가 다른 남자랑. 준호야, 그만해.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저는 속으로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 난리가 났던 밤이 지나고 일주일 후 시어머니는 변호사를 선임했고 남편은 재단 이사회를 긴급 소집했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계속 냉랭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를 더 이상 예전처럼 대하지 않았습니다. 강민수라는 남자의 존재를 알게 된 후부터였습니다. 엄마, 아빠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준호야, 그건 네가 이해 못하는 거야. 이해요? 제 아버지를 배신하고 재단 돈까지 빼돌리고 뭘 이해하라고요? 모자 관계도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가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효은아, 나 좀 보자. 거실로 나갔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오지 않았고 시어머니 혼자였습니다.
앉아. 저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오래 쳐다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효은아, 솔직하게 말해. 너 강민수 만났지? 심장이 뛰었지만 표정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강민수가 누군데요? 거짓말하지 마. 그 자식이 갑자기 배신할 이유가 없어. 누군가 회유했을 거야. 저는 모르는 사람인데요. 그거 정말이니? 네. 시어머니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효은아, 만약 네가 한 거라면 넌 우리 집안과는 끝이야, 알지? 협박이세요? 협박이 아니라 경고야. 나를 건드리면 너도 무사하지 못해.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떳떳하시면 조사받으시면 되잖아요. 결백하시면 문제 없을 거 아니에요. 뭐?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누구랑 무슨 관계였든 저는 관심 없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것이 네가 정말 어머니 말씀 다 끝나셨으면 이제 주무세요. 저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어머니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았지만 저는 문을 쾅 닫고 문을 잠가 버렸습니다. 바로 그때 제 핸드폰에서 메시지 알림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봤더니 김 변호사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이제 곧 시작할 것 같습니다. 내일 오전부터요. 효은 씨, 각오 단단히 하세요. 메시지를 본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으면서 동시에 멈추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지만 이윽고 아이의 사진을 바라보며 혼자 다짐을 하듯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뉴스 속보 알림이 울렸을 때 저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핸드폰 화면에 떠오른 헤드라인. 정심재단 회장, 횡령 및 비자금 조성 혐의로 검찰 조사 착수. 설거지하던 손이 멈췄습니다. 물이 흐르는 소리만 부엌을 채웠습니다. 저는 천천히 수도꼭지를 잠그고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기사를 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사진이 크게 실려 있었습니다. 재단 행사장에서 활짝 웃고 있는 모습, 그 아래로 글자들이 흘렀습니다. 차명 계좌를 통한 재단 기금 유용, 허위 기부금 영수증 발행, 부동산 투기 등 총 8건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시작됐구나.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아닌 묘한 감정이었습니다. 거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누가 이런 짓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 문틈으로 조용히 들여다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주저앉아 핸드폰을 쥔 채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황급히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회사에서 급히 나온 듯 넥타이도 제대로 매지 않은 채였습니다. 엄마, 진정하세요. 일단 변호사한테 연락할게요. 진정? 지금 진정하라고? 네 아버지랑 내가 평생 일궈온 재단이 이렇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울음이 섞여 나왔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언제나 당당하고 강했던 그분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로 걸어 나갔습니다. 두 사람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여보, 당신 혹시... 남편의 눈빛이 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남편은 고개를 돌렸지만 그 눈빛은 이미 저를 의심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다음 날 검찰 조사가 시작됐고 사흘째 새로운 폭탄이 터졌습니다. 언론에 또 다른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정심재단 회장, 재단 아동 학대 의혹까지 과거 직원 증언 잇따라 제 손이 멈췄습니다.
이건 제가 준비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기사를 읽었습니다. 재단에서 일했던 전 직원 A씨는 회장이 말 안 듣는 아이들에게 밥을 주지 않거나 체벌을 지시한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 또한 B씨는 기부받은 물품들을 아이들에게 주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걸 목격했다고 밝혔다. 이건 김 변호사가 한 건가? 아니었습니다. 기사 말미에 제보자는 재단 내부 관계자들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사람들이 하나씩 터뜨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아침 일찍 몰래 집을 나섰습니다. 선글라스를 쓰고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채, 하지만 이미 기자들이 집 앞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횡령 혐의에 대해 한 말씀 해주세요. 차명 계좌 사실입니까? 사과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떠나고 기자들은 집 앞에 남았습니다. 저는 커튼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당신들이 만든 지옥, 이제 당신들이 살아봐요. 그날 저녁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회사 내부도 현재 뒤숭숭한 것 같았습니다. 여보, 남편이 낮은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네. 당신 정말 모르는 거 맞지?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증거 자료를 훑어보니 누군가 내부 고발로 제보한 모양이야. 검찰이 그렇게 말했어. 내부 사람일 거라고. 그게 나라고요? 우리 집에서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어. 남편은 제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저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왜 그게 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남인가요? 나도 몰라요. 어머니 주변에 아는 사람이 많으시잖아요. 남편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회사에서도 난리야. 재단이랑 거래하던 곳들이 전부 손절하려고 해. 주가의 내부 명성도 떨어지고. 그래서요? 제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남편이 깜짝 놀란 듯 저를 봤습니다. 그래서라니? 이제 와서 걱정되세요? 다들 우리 딸 잃었을 때는 아무 걱정들도 없었으면서 회사가 자식보다 중요한 모양이네요. 다 자업자득인 것 같은데요.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효은아, 그건 괜찮아요. 이제 상관없으니까. 저는 돌아서서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가 기소됐습니다. 뉴스는 연일 이 사건을 다뤘습니다. 재단 직원들의 증언이 나왔고 피해자들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재단에서 도와준다고 해서 믿었는데 알고 보니 그 돈도 다 빼돌린 거였어요. 직원들 계좌도 한 은행으로 만들어라. 할 때도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며칠 뒤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시어머니의 오래된 친구였던 재단 이사 한 명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TV 화면을 켰습니다. 60대 여성이 눈물을 흘리며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20년간 정순이 회장을 믿고 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침묵할 수 없습니다. 회장은 재단 아이들을 상품이라고 불렀습니다. 언론용 사진이나 영상을 찍을 때만 웃으며 안아주고 카메라 꺼지면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장애 아동에게 너는 사진에 나오지 마라, 보기 싫다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화면 속 여성은 몸을 떨며 울었습니다. 저도 공범입니다. 알면서도 묵인했으니까요. 정말 죄송합니다. 갑자기 거실에서 비명이 들렸습니다. 이 배신자 같은 년이. 시어머니가 TV 리모컨을 집어던졌습니다. 그러자 TV 화면이 깨져버렸습니다. 20년을 내가 먹여 살렸는데 감히. 하나씩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수척해졌습니다. 남편은 재단에서 사직 압력을 받았습니다. 이후 시어머니의 조사가 계속되던 중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재단에서 돌봄을 받았던 아이들의 부모들이 집단으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정서적 학대, 방임, 기부금 횡령으로 인한 피해 등의 혐의였습니다. 한 어머니가 방송 인터뷰에 나왔습니다. 제 아들이 재단에서 돌봄을 받았는데 회장님이 이 멍청한 애라고 말하는 걸 들었어요. 충격이었습니다. 기부금으로 교재를 산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헌책만 주더라고요. 새 책은 다 어디 갔을까요? 카메라는 눈물 흘리는 어머니를 클로즈업했습니다. 여론은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시어머니가 출연했던 과거 교양 프로그램들이 재조명됐습니다. 사람들은 댓글을 줄지어 달았습니다. 저 때는 날개 없는 천사인 줄 알았는데 완전 악마였네. 아이들 사랑한다더니 다 쇼였구만. 저런 사람이 복지재단을? 소름. 그들의 세계가 처참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타가 날아왔습니다. 강민수 시어머니의 전 내연남이 직접 언론에 나타난 것입니다. 기자회견장에 선 그의 모습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저는 15년간 정순희 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녀는 제 명의로 차명 계좌를 만들었고 재단 돈을 빼돌렸습니다. 처음에는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용만 하고 버렸습니다. 저는 바보였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남편분이 돌아가시고 얼마 후부터 관계가 시작됐나요? 6개월 후였습니다. 자녀분은 아셨나요? 모르실 겁니다. 철저히 숨겼으니까요. 강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순희 씨는 겉으로는 자애로운 사회사업가였지만 속으로는 냉혹한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난 지 3개월밖에 안 된 친손녀가 죽었을 때도 또 낳으면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회사도 가지 않고 거실에 앉아 멍하니 뉴스만 봤습니다. 집 앞에는 여전히 기자들이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밤낮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회장님, 한 말씀만 해주세요. 강민수 씨와의 관계 사실인가요? 손녀분 사망과 관련해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소란스러운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 방문을 노크도 없이 거칠게 열었습니다. 이효은, 나와.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거실로 나갔습니다. 남편도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앉아. 저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테이블 위에 서류를 던졌습니다. 이게 뭐야? 공익법률센터 변호사의 명함이었습니다. 어디서 나신 거예요? 네 가방에서 나왔어. 도우미 아줌마가 청소하다가 주던데? 거짓말. 가방을 뒤졌다는 건가? 변호사 만났지? 솔직히 말해.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만났어요. 뭐?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역시 네 짓이었어. 네가 나를 고발한 거지. 참. 증거 있으세요? 증거? 이게 증거잖아. 변호사 만난 게 고발한 증거는 아니잖아요. 저도 법률 상담 받을 권리 있어요. 무슨 상담을 받아? 너 지금 나 엿먹이려고 작정한 거지.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남편이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솔직하게 말해. 당신이 고발한 거 맞지?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 강민수도 네가 만났을 거야. 안 그러면 그 사람이 갑자기 배신할 이유가 없어. 저는 강민수라는 사람 몰라요. 거짓말. 시어머니가 테이블을 쳤습니다. 너 지금 우리 가족 다 망하게 하려는 거지? 네 딸 죽었다고 복수하는 거야? 그 말에 제 손이 떨렸습니다. 복수요? 그래, 복수. 네 딸 죽은 게 내 탓이라고 생각하는 거 다 알아. 어머니 탓 아니에요? 뭐?
어머니가 아기열이 나는데도 병원 가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애 좀 울면 다 그래라고 하셨잖아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내가 몰라서 그런 거야.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고. 애를 몇천 명을 돌봐서 전문가라고 하셨잖아요. 아니에요? 일부러든 아니든. 제 딸은 할머니랑 아빠에게 괄시만 받다가 죽었어요. 이것이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네가 지금 나를 살인자 취급하는 거야? 제가 그런 말 했나요? 말투를 봐. 태도를 봐. 네가 나를 원망하는 거 다 보여. 남편이 시어머니를 말렸습니다. 엄마, 진정하세요. 진정해? 저 애가 우리 집안 다 망하게 하는데 진정하라고? 시어머니는 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너희 결혼 반대했을 때 내 말 들었어야 했어. 집에 급이 안 맞는 애가 들어오니 이 사달이 나는 거 아냐? 어머니. 뭐? 어머니는 떳떳하세요? 뭐라고? 재단 돈 횡령한 것, 차명계좌 만든 것, 허위 기부금 영수증 발행한 것. 모두 다 떳떳하신 거예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너 어떻게? 어머니가 하신 일들이에요.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네가 정말로. 시어머니는 몸을 떨었습니다. 분노인지 충격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 배은망덕한 년이 손이 날아왔습니다. 딱이었습니다. 찰싹 하는 소리에 뺨이 얼얼했습니다. 엄마, 남편이 시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어디서 감히 걷어준 은혜를 원수로 갚아? 저는 뺨을 만지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며느리가 아니라 아들 낳는 도구로만 봤잖아요. 뭐? 제 딸이 죽었을 때도 어머니는 다음 아들 생각만 하셨어요. 제 슬픔은 중요하지 않았죠. 너, 남들 앞에서는 아이들 모두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정작 본인 손녀는 아플 때 방치하면서 남보다 못하게 대하셨죠.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넌 끝이야. 내가 절대 가만 안 둬. 이미 끝난 건 어머니예요. 저는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밖에서는 시어머니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현을 당장 쫓아내. 쫓아내라고. 엄마, 진정하세요. 진정해? 전현이 우리 가족 다 망하게 했는데.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모든 것은 시작됐고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내내 시어머니의 방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뭘. 흐느끼는 소리. 준호야, 엄마 믿지? 엄마가 그런 사람 아니잖아. 하지만 남편의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거울도 보지 않고 나왔습니다. 드라이하지 않은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화장기 하나 없었습니다. 예전에 당당하고 화려했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식탁에 앉은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마셨습니다. 효은아. 네. 제발 검찰에 가서 증언 좀 해줘. 우리 어머니 그런 사람 아니라고. 네 딸 일부러 그런 거 아니라고. 어머니. 응? 그놈의 네 딸. 어머니 손주는 아닌 남대하듯이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머니는 제 딸이 죽었을 때 저한테 뭐라고 하셨죠? 시어머니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또 낳으면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 말 기억하세요? 그건 내가 잘못 말한 거야. 이제 와서 그걸 후회하신다고 제가 용서해야 하나요? 시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어머니. 그 사건 이후 시어머니는 저를 집에서 쫓아내려 했습니다. 준호야, 전현이랑 당장 이혼해. 엄마, 안 그러면 넌 내 아들 아니야. 하지만 남편은 망설였습니다.
이혼하면 제가 증인으로 나설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엄마, 지금은 조용히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효은이 자극하면. 뭐? 네가 지금 전연편을 들어? 그게 아니라 너 정말 한심하다. 모자 관계도 금이 가면서 시어머니는 점점 더 무너져 갔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봄이 오려면 아직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복수는 달콤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기분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알았습니다. 불의는 생각보다 조용하게 무너지는 법이라는 걸. 저는 딸의 손싸개를 꺼내 잠시 만졌습니다. 이제 이것도 내려놓을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시간이 지나 1심 선고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봄이 오고 창밖으로 연두빛 새싹들이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지난 겨울은 참 너무도 길고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끝났습니다. 저는 오래된 상자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천천히 뚜껑을 열었습니다. 먼지가 살짝 날렸습니다. 그 안에는 딸의 물건들이 고이 접혀 있었습니다. 작은 베넷저고리, 첫 신발, 그리고 분홍 손싸개. 손싸개를 꺼내 들었습니다. 부드러운 천 조각이 제 손바닥 위에 놓였습니다. 이제는 향기도 온기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손끝은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딸의 작은 손을, 그 따뜻했던 촉감을. 엄마가 드디어 해냈어. 떨리는 목소리로 작게 속삭였습니다. 너를 함부로 한 사람들은 이제 없단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차갑지 않았고 오히려 따뜻했습니다. 이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벽에 걸린 딸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100일 때 찍은 사진. 까르르 웃고 있는 얼굴. 그 웃음 속에 제 모든 세계가 담겨 있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손싸개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포기하지 않았어. 끝까지 싸웠어. 그게 엄마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이었어. 시어머니는 지난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단은 해체됐고 모든 재산은 몰수됐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사직했습니다. 친척들도 하나둘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들의 세계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전 저는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책 몇 권, 그리고 딸의 물건들. 그게 전부였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어디 가려고? 제 삶으로요. 이혼하자는 거야? 네. 남편은 한참 동안이나 저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말하려다가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았어. 그게 우리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지금 저는 작은 원룸에 살고 있습니다. 창문이 크고 햇살이 잘 드는 곳. 집은 작지만 조용합니다. 그리고 제 것입니다. 책상 앞에 앉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한동안 비어있던 페이지. 이제는 채울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신효은. 제 이름을 적었습니다. 오랜만에 쓰는 제 이름. 며느리도 엄마도 아닌 그냥 효은. 이제 나로 살아볼게. 펜을 들고 천천히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무엇을 쓰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을, 제 생각을, 제 이야기를 쓰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창밖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소리. 저는 잠시 펜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분홍 옷을 입은 여자아이가 그네를 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뒤에서 밀어주고 아이는 까르르 웃었습니다. 저랬겠지. 우리 딸도. 가슴이 아렸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슬픔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다만 이 슬픔을 잘 다스리면서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울 뿐이라는 것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친정 엄마였습니다. 효은아, 저녁 먹었니? 아직이요. 집에 와. 엄마가 미역국 끓여놨어. 네. 갈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작지만 진짜 미소였습니다. 외출 준비를 하려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여자는 여전히 수척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더 이상 죽어 있지 않았습니다. 나가기 전 딸의 사진 앞에 섰습니다. 손싸개를 사진 옆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잘 있어, 우리 딸. 엄마 다녀올게. 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복도에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뭘 하며 살까? 다시 일을 시작할까? 아니면 공부를 더 할까?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천천히 찾아가면 됐으니까. 중요한 건 이제 제가 선택한다는 것. 제 의지로, 제 발로, 제 삶을 살아간다는 것. 길을 걷다가 꽃가게 앞에 멈춰 섰습니다. 하얀 국화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망설이다가 한 다발 샀습니다. 다음엔 딸이 좋아했을 것 같은 분홍 장미를 사볼까? 버스를 타고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봄 풍경이 흘러갔습니다. 벚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연분홍빛 꽃잎들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봄이 한없이 슬펐습니다. 딸이 없는 봄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달랐습니다. 여전히 슬펐지만 그 속에서 작은 희망도 보였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지. 버스에서 내려 친정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대문을 열자 엄마가 마당에 서서 저를 반겨주셨습니다. 왔니? 네. 엄마는 제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시더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얼굴이 좀 펴졌네. 그래요? 그래. 이제 좀 사람 같다. 엄마는 제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꼭 잡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밥상에는 미역국과 반찬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정갈하고 따뜻한 밥상. 오랜만에 보는 풍경이었습니다. 많이 먹어. 너 많이 말랐어. 네, 엄마. 숟가락을 들고 국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분홍빛과 주황빛이 섞인 하늘. 저는 그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효은아.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이제 제 삶이 시작됐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여자의 복수극이 아닙니다. 이건 잃어버린 자신을 되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때로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상처받습니다. 사랑한다는 말로 무시당합니다. 참으라는 이유로 침묵을 강요당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슬픔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당신의 고통은 호들갑이 아닙니다. 당신이 느끼는 분노는 정당합니다. 효은은 복수를 선택했지만 그것이 반드시 정답은 아닐 것입니다. 중요한 건 그녀가 다시 일어섰다는 것, 자신의 이름을 되찾았다는 것입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일어서는 것, 상처를 안고도 앞으로 걸어가는 것, 그리고 다시 당신으로 사는 것. 오늘도 견디고 계신 모든 분들께 이 이야기를 전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조용히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인생 이야기나 못다한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하루에 따뜻한 빛이 되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생낙원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